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9%로 나타나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연준은 아직 경기 침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 3천여 명으로 확산세가 주춤한 양상입니다. 재유행 정점이 예상보다 이른 1, 2주 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군 훈련병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유행성 출혈열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관리자들이 제대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으로 군 당국은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성추행을 당한 모델 지망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 남성이 억울하다며 찾아오자 극도로 불안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위험한 시도를 하면 정권이 전멸될 것이라고 거칠게 위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불장난하면 불에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나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 대한 폭격을 재개해 사상자 수십 명이 발생했습니다. 점령한 동부 지역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민투표 준비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35도 안팎에 이르면서 어제보다 더 무덥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분기 대비 마이너스 0.9%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분기 마이너스 1.6%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기술적 경기 침체에 진입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경기 침체 여부는 전미경제연구소에서 판단합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와 미 연방준비제도는 아직 탄탄한 노동시장 등을 근거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더라도 경기 침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것과 관련해 놀랄 일이 아니라며 경제는 올바른 경로 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역사적 수준의 경제 성장에서 벗어나고 코로나 대유행 때 잃은 민간 부문 일자리를 모두 회복함에 따라서 경제가 둔화하는 건 놀랄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 것도 경기 둔화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시 역전되면서 국내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자금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고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더 큰 걱정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달 연속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2년 반 만에 재현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다는 건 기축 통화인 달러에 투자했을 때 원화 투자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에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배경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세 차례 한미금리 역전대를 되돌아보면 오히려 외국인 자금은 국내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역전이 예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금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꼭 그 내외 금리 차만이 아니고요.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입니다. 미국에선 물가를 잡으려는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면 국내 경제의 핵심인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서비스보다는 재화 쪽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수출 이쪽인데 이쪽이 좀 역성장을 지금 실제로 하는 지금 조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비가 좀 좋아진다 하더라도 수출에 좀 문제가 생기면 하반기 안심을 못 한다는 거죠.
여기에 금리 역전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도 서둘러 기준금리를 높인다면 국내 소비와 투자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민간 소비가 크게는 0.15%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이런 긴축 정책의 효과,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약간 퍼지고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아무래도 좀 지금 경제 성장 전망치가 2.6%인데 그것도 아마 수정되지 않을까. 미국에 잇따른 자이언트 스텝 여파가 국내 경제의 앞길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83,1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인 85,534명보다 2,394명이 줄어든 수치고 일주일 전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1.25배, 보름 전보다는 2.24배가 더 늘었습니다. 확진자 수는 주말 휴일에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줄었다가 주 초반 급증하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주 증가 속도가 한풀 꺾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됐던 국민의 재감염률이 낮은 게 주요했는데 유행 정점 시기는 빨라지고 또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만 명대로 전날보다 1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7,000여 명 늘긴 했지만 주마다 확진자가 2배 급증하는 더블링 현상은 주춤한 상태입니다. 전문가 역시 이번 주 들어 유행 증가 속도가 많이 감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증가세 둔화로 1, 2주 안에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고 규모는 애초 예측치보다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평균 30만 정도까지는 도달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상당한 규모의 유행이 다음 주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정점을 형성할 거다. 유행 예측이 바뀐 이후로는 예상보다 높은 4차 접종률을 꼽았습니다. 현재 60살 이상 고령층의 41%, 전체 인구 대비로는 10% 넘게 4차 접종을 받아 감염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겁니다. 또 면역 회피력이 큰 BA.2.75 변이 전파력이 우려했던 것만큼 높지 않아 유행을 주도할 가능성이 줄고 있고 국민 재감염률이 다른 나라보다 떨어지는 점도 기존 예측치보다 유행 규모를 낮게 본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오미크론 대유행 때 감염돼 하위 변이인 BA.5의 면역력을 가진 데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재감염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재감염자는 8만 5천 명 정도고 전체 감염자의 약 0.45%에 해당합니다. 재감염은 가능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고 재감염자의 중증도는 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감염자가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격리자 생활 지원금을 줄이고 유급 휴가비 대상을 축소하는 등 각종 지원을 줄이면서 숨은 감염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30% 정도 또는 그 이상이 숨은 감염자로서 어떤 전파의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모델링하는 데에서도 반영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제때 진단받지 않아 위중증 사망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육군 부대 훈련병 190명이 유효기간이 지난 유행성 출혈열 백신을 접종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관리자들이 시효 일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군은 부작용 여부를 추적 중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경기도에 있는 한 육군부대 훈련병들에게 유행성 출혈열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백신 접종에 동의한 훈련병들은 모두 190명. 그런데 이 백신은 유효기간이 12일이 지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군은 곧바로 훈련병과 부모에게 알렸고 부작용 여부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약품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유효기간이 보수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아마도 2년의 유효기간 중에 12일 정도 지난 걸로는 그 두 가지 다 크게 문제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이 그 어떠한 중간 단계에서의 점검이나 확인도 없이 접종이 됐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큰 거예요. 아직 이상 반응은 없다고 밝힌 군은 190명을 상대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 X선 검사를 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육군은 간호장교와 부사관 모두 시효 절차를 확인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시인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시효일자가 지난 유행성 출혈열 백신은 효과는 다소 떨어지지만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오접종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접종 절차를 준수할 것을 예하부대에 당부했다고 밝힌 뒤 다음 달 중순까지 전 신병교육대의 백신 관리 실태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일식당에서 50대 남성이 20대 아르바이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남성이 자신을 또 찾아오자 보복을 두려워하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제보는 Y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에 혼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누군가를 향해 손짓합니다. 옆자리로 부른 사람은 가게 아르바이트 직원인 20대 여성. 남성은 직원이 앉은 의자 쪽으로 손을 갖다 대며 연신 아래를 훑기뗍니다. 그 순간 직원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당황한 듯 몸을 매만집니다. 지난 5월 초 서울 강서구에 있는 일식집에서 50대 남성 A씨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피해자는 단골 손님인 A씨가 맥주를 따라주겠다고 부른 뒤 몸을 더듬었다면서 친구에게 당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만진 부분에 감촉이 떠올라 힘들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각나 잠도 안 온다며 수치스럽고 괴로웠던 심경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자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가 억울하다며 피해자를 또 찾아온 겁니다. 이후 보복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해자는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집 앞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극도로 긴장했다고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정말 화도 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딴 건 다 필요 없고 그 사람 벌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남자가 그냥 전화 받는 소리나 얘기하는 소리만 들려도 무서워서 집 안에서 혼자 떨고 있고. 결국 한 달 뒤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너무 죄송하다. 막막하고 살아갈 의욕이 없다는 메모만 남긴 채였습니다. 평소에 잘 지내고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그 일 생기고 나서 병원 다닌다고 얘기 듣고 그 일 때문에 누나가 그렇게 됐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델이 되고 싶어 3년 전 가족품을 떠나 홀로 상경한 피해자는 간간히 들어오는 모델 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저녁 시간 식당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꿈에 대한 열망이 되게 컸던 사람이고 사랑이 엄청 넘치던 사람이었어요. 죽음이라는 거는 절대 선택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정말로 밝은 사람이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본 뒤에야 가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A씨는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방침입니다. 하지만 모델을 지망하던 피해자의 꿈은 더는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남한 정권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남한이 선제 타격을 가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군대는 전멸될 거라고 거칠게 위협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정전협정 체결 69주년,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7월 27일 저녁 평양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노병들을 비롯한 행사 참가자 모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했습니다. 부인 리설주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기념연설에서 남쪽을 거칠게 공격했습니다. 올해 집권한 남한의 정권이 한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끌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상대로 선제 타격에 나설 경우 남한 정권과 군대가 전멸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면도할 것입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주로 대외 선전 매체를 내세워 대남 비난을 이어오면서 관영 매체를 통한 언급은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본격적인 대남 비방전에 포문을 연 셈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고 이 과정에서 깡패나 추태, 객기 등 원색적인 표현도 동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이제 거의 대화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강을 이미 건너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초강수의 선택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좀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연설과 관련해 깊은 유감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계기 연설을 통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당장 한미 양국은 다음 달 대규모 연합 실기동 훈련 재개를 예고한 상황. 북한이 이를 문제 삼아 추가 군사 도발이나 핵실험도 감행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관계는 계속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거센 표현으로 경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타이완의 독립과 분열, 외부 세력의 간섭을 결연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바꾸지 않았으며 미국은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현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나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백악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50여일 만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도시 곳곳에 미사일 공격을 재개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점령한 동부 지역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동북부의 하루키우의 주택단지입니다. 밤새 러시아의 포격을 받아 아파트 곳곳이 구멍이 뻥뻥 뚫렸습니다. 도시에는 여전히 공습 주의를 알리는 경보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Під час артобстрілу один з снарядів влучив в 9-поверхівку, прямо всередину дому, в квартиру залетів. 피해 주민은 공습경보 때 신속히 대피해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자신의 집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수라장이 됐다며 분노를 토합니다. Вот, дверь была как раз возле дома торчит. Это был вход на балкон. 러시아의 미사일 등의 공격은 남부 미콜라이우와 동부 도네츠크 등 도시 곳곳에 감행됐습니다. 중부의 크로피우니츠키에선 국립항공대 경납고에 미사일이 떨어져 5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등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 포격으로 수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벨라루스에서 발사된 약 25기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등을 공격했습니다. 노이터 통신 등 외신은 러시아가 키이우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벌인 것은 지난달 5일 이후 54일만으로 러시아는 전쟁의 주요 국면마다 키이우를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 지역의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주 등의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방한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양국 공동 발표문에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용산 청사에 도착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마중 나가 환영 인사를 건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공식 방한한 외국 정상입니다. 50분 동안 진행된 정상회담.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양국 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먼저 양국은 조코이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을 위해 수도 이전 협력 MOU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세종시 건설 경험은 인도네시아의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Selain itu kita juga telah memulai kerjasama dalam pengembangan Ibu Kota Baru Nusantara, antara lain kerjasama di bidang pembangunan, sistem penyediaan air minum, dan capacity building di bidang pembangunan smart city. 양국이 힘을 모아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험 비행 성공을 함께 축하하며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8천억 원 정도 미납된 데 대해서는 양측 실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경제 안보 협력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니켈 등 인도네시아의 자원과 우리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이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의 중요한 소재입니다. 경제 안보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 당시 인도네시아가 협력했던 점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 후에는 용산청사에서 만찬도 이어졌는데 이 자리에는 재계 인사들과 김건희 여사, 조코이 대통령 배우자 이리아나 여사가 참석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현승 국회 국방위원장은 한국 전 전사자 추모의 벽과 관련해 유지 보수 등 지속적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추모의 벽 준공식 참석차 워싱턴 DC를 방문한 이 위원장은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 70주년을 앞두고 준공식을 거행하게 돼 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추모의 벽에 필요한 관리는 보훈처에서 맡고 있는데 앞으로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를 놓고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 의원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가운데 한 명인 이철규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맹비난하자 이 대표도 반박하고 나선 건데 국내힘 내홍이 다시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YTN 취재진과 만난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끊임없이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온갖 그냥 독설을 쏟아부으면서 겉으로 본인이 당 대표의 직에 있으면서 당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을 싸잡아서 정치하는 분들을 전부 이 개로 비하한 거 아닙니까? 이건 망발이죠. 전날 이 대표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양두구육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표현에 불편함을 드러내자 곧바로 반격에 나선 겁니다. 이 의원은 내부 총질 표현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의 생각을 윤 대통령이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원 대다수가 이준석 대표가 내부 총질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본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 당원들의 생각을 대변해주신 겁니다. 이 의원은 앞서 SNS에도 아직도 혹세 무민한다며 이 대표를 비난했는데 이 대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덜 유명해서 조급해하는 것 같은데 상대하지 않겠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온 사람을 국민이 하나 더 알게 됐다며 이 의원을 비꼬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외부 행사에서 만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에게 며칠 고생했겠다고 위로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과의 대화는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제가 비공개 대화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고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지만
권대행 체제에 대한 당 안팎의 의구심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전당대회를 열고 제대로 체제를 정비하자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관계에서는 신뢰관계는 이미 금이 갔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원내대표 기능과 당대표 기능을 다 하겠다. 저는 그건 좀 욕심이라고 봅니다.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하면 비대위를 꾸릴 수는 있지만 다만 이 경우 당내 혼란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자 유출 이후 첫 지도부 회의인 금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수습 방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이재명 의원과 97그룹 강훈식, 박용진 의원의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이제 한 달간 전국 순회 경선이 펼쳐지는데 이재명 의원에 맞선 두 97 주자는 핵심 변수인 반명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8명이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예상대로 이재명 의원이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대세론이 초반부터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다음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전국 정당화를 확실하게. 또 대중인지도가 높은 박용진 의원과 당내의 지지가 두터운 강훈식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지으면서 차기 당권 쟁탈전은 이재명 의원과 97그룹 간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현재 3파전 양상에서 97 단일화를 통한 반-이재명 연대를 결성할 수 있느냐가 향후 당권 레이스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단일화대에서 시, 중, 일, 관 열려 있었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강훈식 후보님과 함께 단일화와 관련된 많은 분과 상의해서 누가 봐도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런 과정들의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한 서른 의원과 3선 김민석 의원, 97 주자인 강병원, 박주민 의원은 컷오프됐습니다. 무려 17명이 나선 최고위원 후보도 본선에 나설 8명이 가려졌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가 골고루 컷오프를 통과해 치열한 지도부 입성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다음 달 6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순회 경선에 나서고 2024년 총선까지 민주당을 책임질 새 지도부는 8.28 전당대회에서 결정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의 집단 반발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입니다. 다음 달 4일에 열기로 합의한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채택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그리고 해임 건의안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군부독재 시절에나 비견될 만한 폭압과 비민주적 처사로 국정 혼란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유법적인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이상민 장관의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당내에 이 장관의 탄핵에 반대하는 분은 없다. 이 장관에 더해 한동훈 장관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찰 출신 여당 의원도 이 장관이 탄핵소추 심판 대상이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법률에 대한 위배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고, 그래서 탄핵소추로 진행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여론전에 열중하지만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은 부패하고 공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대통령실의 경찰에 대한 통제 기능은 오히려 양성적이고 오히려 적법하게 좀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찰국을 신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부를 지를 두고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경찰수장으로서 능력이 있는지 따져 묻겠다고 주장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경찰국 설치가 떳떳하다면 우리 여당이 이 증인이나 참고인을 굳이 채택하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는 윤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14만 경찰 조직을 원활하게 또 지휘도 하고 또 맡겨진 막중한 임무를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그 도덕성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정인을 증인으로 해야만이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여야는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는데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일정도 더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더운 여름 길을 걷다 보면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는 가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이러한 계문 냉방을 못하게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문을 열고 환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명확한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도를 웃도는 서울 홍대 인근 거리. 문을 활짝 열고 냉방을 하는 상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홍대 인근 거리에 있는 상점 70곳을 돌아봤습니다. 이 중 47개 상점에서 이렇게 문을 연 채 냉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전력 낭비라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전력 수급이 관심 단계를 넘어서 차질이 우려될 경우 계문 냉방 행위를 못하게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매해 여름이면 문을 닫지 않으려는 상인들과의 이른바 눈치 게임이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길거리가 좀 덥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이끌리듯이 들어오시는 손님도 계시고 아무래도 문 닫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먼지가 옷가게다 보니까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환기 때문에 열어둔 거여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가 내려오면 관할 지자체가 계문 냉방을 못하게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뒤부터는 무작정 막기도 어렵습니다. 2시간마다 실내를 10분 이상 환기하라는 정부 방역 지침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점검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환기 중이었다고 하면 이게 점검하기도 되게 애매한 부분도 있고. 전력난과 방역 생활화 사이에서 상인도 단속 공무원들도 정답을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환기도 있고 그러면서 좀 에어컨 틀면서 문을 또 닫아야 되는 상황이 겹치게 되면서 좀 확실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애매한 상황이 자꾸 생기게 돼서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이미 이번 달 초 전력 수요는 작년 여름철 최대치를 넘어선 상황.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계문 냉방 행위를 코로나19 상황에선 어떻게 단속해야 하는지 뚜렷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키움 이정후가 최연소 최소 경기 1000안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만 23세 11개월 8일인 이정후는 아버지 이종범 LG 2군 감독의 최소 경기 기록과 이승엽의 최연소 기록을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키움은 장타 3방으로만 6점을 뽑아낸 KT에 완패했습니다. 두산과 맞붙은 롯데는 이대호의 은퇴 투어 첫 경기도 치면서 후반기 6경기 전패를 기록했습니다. 에이스 김광현과 켈리가 맞붙은 SSG와 LG의 경기는 선두 SSG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한화와 삼성은 연장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고 구창모가 5승을 거둔 NC는 기아를 꺾었습니다.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을 인수해 올가을 시즌부터 리그에 참가하는 데이원 스포츠가 다음 달 25일 창단식을 개최합니다. 데이원 스포츠는 허재 경기부문 대표이사와 김승기 초대 감독, 전성현 등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승기 감독은 올해는 6강을 목표로 삼고 선수들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3년 후 우승할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제는 삶의 질을 생각하며 살 때다. 쉴 때는 과감히 쉬자. 3년 만에 모여가지고 강릉으로 가는 건데요. 기대돼요, 많이. 20시간이 걸려도 가겠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신나는 건 일상 탈출의 기대감 때문입니다. 열차 시간을 기다리는 대합실 바닥이 어느새 놀이터가 돼버렸습니다. 선글라스로 멋을 낸 아이들은 아빠의 손을 잡고 기차에 오릅니다. 동서울 터미널 등 주요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은 더위를 피해 떠나는 사람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아, 빨리 차가 와서 갔으면 좋겠네요. 네. 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김포에서 강릉까지 오는데요. 12시간이 걸렸는데요. 아주 오면서 막 쓰러질 뻔했고. 답답한 마음에 지도를 펴두고 결국 차를 돌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름 휴가인지 아니면 도로에서 이거 휴가를 보내는 건지 참 감을 못 잡겠네요. 수건으로 창을 가려보고 시원한 얼음 과자를 먹어보지만 밀려오는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고속도로는 주차장으로 돌변했고 갓길은 휴게 음식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막히고 짜증나도 배도 고파가지고 밥 한 끼 대충 때웠는데요. 휴가지에 도착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차들은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짜증났죠? 예, 자주네. 예, 죽겠어요. 맥혀도 그냥 이렇게 재밌잖아요. 차 안에서 밥 먹고 커피 먹고 너무 재밌잖아요. 차가 많이 막히는데 일단 가는 거니까 재밌게 놀다 와야죠. 예. 더위의 기세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4도, 대전은 25.5도, 부산은 25.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 대전과 광주도 35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4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제5호 태풍 송다가 발생했습니다. 이 태풍은 주말 사이에 제주도 남쪽 바다를 지나겠고요. 월요일에는 상하이 부근 해상까지 진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9%로 나타나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연준은 아직 경기 침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 3천여 명으로 확산세가 주춤한 양상입니다. 재유행 정점이 예상보다 이른 1-2주 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생산 연령 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플라스틱을 갈아서 배식해 아이들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린이집이 조리사의 실수였다고 설명한 가운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위험한 시도를 하면 정권이 전멸될 것이라고 거칠게 위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35도 안팎에 이르면서 어제보다 더 무덥겠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9%를 기록하면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역성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기 침체 진입이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분기 대비 마이너스 0.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6%를 기록했습니다.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은 통상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식적인 경기 침체 여부는 전미경제연구소가 판단합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더라도 이를 경기 침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oth Chairman Powell and many of the significant banking personnel and economists say we're not in a recession. 미 중앙은행 연준 의장도 실업률이 4개월 연속 3.6%로 최근 50년 사이 최저치에 가까운 강력한 노동시장 등을 들어 경기 침체 진입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And the reason is there are just too many areas of the economy that are performing, too well. And of course, I would point to the labor market in particular. 반면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난 기업들이 채용을 줄여 노동시장이 약화하고 금리 민감 업종이 출렁거려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 outlook has darkened significantly since April. The world may soon be teetering on the edge of a global recession, only 2 years after the last one. 이러한 논란 속에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미 연준의 긴축 기조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간의 문자에 등장한 강기훈이란 인물은 권대행의 외곽 자문그룹이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 씨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건데 권대행이 강 씨를 이준석 대표의 대체제로 여겼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의 문자에 언급된 강기훈.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인물이란 점에서 궁금증은 커졌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다는 것까진 확인됐는데 제가 추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그 능력이나 공로를 인정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 통화에 응하지 않던 강 씨는 YTN과 나눈 문자에서 권성동 대행을 알게 된 경위와 극우 논란 등 여러 궁금증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움이 될 거라며 한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YTN이 찾아본 영상에서 권 대행은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던 것 등을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어 당시 당 밖의 인물을 소개받아 도움을 요청했고 외곽에 2030 자문그룹을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또 영상에선 대선 당시 화제가 됐던 여성가족부 폐지 등 단문 공약이 해당 자문그룹의 아이디어였다는 언급도 등장합니다. 결국 강 씨 스스로 자신이 권대행을 외곽에서 도왔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YTN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권대행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강 씨를 알게 된 시점과 최근 윤 대통령과의 문자에 강 씨의 이름을 거론한 시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입니다. 지난 대선 때 친윤그룹이 이 대표와의 신경전으로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지금은 이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 징계를 놓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 대행이 이 대표를 대체할 청년 정치인으로 강 씨를 고려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는 이래요. 강기훈 씨 같은 경우를 이준석 대체제로 좀 키우려는 것이 아니냐. 이준석 대표 측도 이 같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에 회부된 데 이어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과정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뭔가 이 윤핵관들의 힘이 작용했고 대통령께서 그걸 그렇게 만류하시진 않지 않았을까.
물론 당 윤리위와 친윤계에서는 이런 의구심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대표가 자신의 잘못으로 초래된 징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양측의 감정의 골이 좀처럼 메워지지 않는 분위기인데 야당은 강기훈 씨를 고리로 대통령실과 여당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극우 정당인 자유의 새벽당 대표였다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인물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행정관 한 명의 생각에 업무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까지 공방에 참전한 상황. 이준석 대표 역시 장외 여론전을 본격화한 모습이어서 강기훈 씨를 둘러싼 문자 논란의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언급된 강기훈 행정관이 최근까지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으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대행 측은 강 행정관이 대선 직후였던 지난 4월 자신이 속했던 자유의 새벽당을 탈당해 원내대표 정무실장으로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말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권성동 대행의 특사단 일원으로도 동행했으며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한 달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문자 유출 파문에 휩싸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도 참석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바다로 나아가는 날. 진수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 기술로 만들게 됐다고 축하했습니다. 최첨단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해양 강국의 역량을 갖춰야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면서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방위 산업을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무기 체계 개발이 방산 수출과 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어진 진수의식에는 김건희 여사가 동행했습니다.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나토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한 달 정도 만입니다. 작은 금도끼로 진수선을 여러 차례 내리쳐 끊어냈는데 아기의 탯줄을 끊는 것에 비유해 새로운 배의 탄생을 알리는 전통 의식입니다. 샴페인 브레이킹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샴페인을 함정에 부딪혀 깨트리며 애군을 막는 의미의 안전항해 의식도 치러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과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도 참석했습니다. 특히 주고받던 문자 유출로 논란에 휩싸인 윤 대통령과 권성동 대행이 어떤 모습으로 마주할지 시선이 쏠렸는데 생중계 화면에는 악수하는 장면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문자 유출 사진을 그대로 자신의 SNS에 올렸던 유 전 의원이 권 대행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만나 최근 논란이 된 문자 메시지 파동에 대해 대화를 나눈 거로 확인됐습니다. 진수식에 동원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권 직무대행에게 며칠 고생했겠다는 취지의 언급과 위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직무대행은 대통령과의 대화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이들의 살인 혐의는 국내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귀순 의사와 실제 귀순하려던 목적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사실상 북송 결정이 위법했다는 결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2019년 탈북 어민들의 살인 혐의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탈북민들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한 전례도 많고 우리 수사 역량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은 북한에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습니다. 사실상 당시 북송 결정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검토는 끝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검찰은 귀순의 목적과 귀순 의사, 귀북 의사를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적이 불순했다고 해서 귀순 의사를 거부하고 돌려보내도 되는지, 진정성이 없다고 북으로 돌아갈 뜻이 있었다고 봐도 되는지 법적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정부의 북송 결정을 사법 판단 대상이 아닌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통치 행위 역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국가정보원 역시 당시 북송 결정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같은 윗선이 개입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발장엔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 외에 불법 체포, 감금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포함해 국정원과 군, 해경, 통일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고 관련 자료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말고도 핵심 인사에 대한 추가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9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보험 실태를 점검해 공개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기치로 한 문재인 케어를 중점적으로 살폈는데 MRI 등 일부 급여화된 항목의 부실 심사와 관리로 막대한 손실이 이어져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보험의 단기 수지는 지난 2018년 처음 적자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29년 건강보험 적립금이 완전히 소멸되고 누적 적자는 2040년 678조 원, 2060년에는 5,76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MRI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8개 초음파와 3개 MRI를 급여화하면서 의료계에 연 1,907억 원 규모의 손실 보상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진료 빈도 급증으로 의료계 수입이 늘어 손실분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손실 보상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뇌 MRI의 경우 진료 수익은 급여화 전인 지난 2017년 4,272억 원에서 2019년 7,648억 원으로 80% 가까이 증가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연 459억 원으로 잡은 뇌 MRI 손실 보상액을 줄이지 않은 채 지난해 말까지 의료계 보상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뇌 등 2개 항목에 대한 MRI를 급여화하면서 일부 비급여 검사까지 급여화하면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01억 원이 과다 보상됐습니다. 2018년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화된 이후 상복부 질환이 없는데도 초음파 검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구 내역이 290억 원에 달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연소득 500만 원이 넘는 사업자가 피부양 자격을 유지하면서 회피한 보험료 규모도 166억 원에 달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건보료 관리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관리마저 보건복지부 주도로 이루어져 있다며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전망 추계 역시 지난해 경우 지출은 과소, 수입은 과다 추계하는 등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재정 전망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서울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플라스틱을 갈아서 배식하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원아 14명이 병원에 이송됐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조리사의 실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현관문으로 경찰관이 들어갑니다. 정오쯤 이곳에서 아이들이 플라스틱이 섞인 오전식을 먹게 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학부모들에게도 어린이집 온라인 알림장을 통해 이런 사실이 통보됐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기 눈 앞에 보여야 이제 믿음이 가는 거잖아요. 무서웠고요. 그래서 저도 갑작스럽게 연차를 쓰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다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어린이집 측은 원래 일하던 조리사가 휴가를 내 새로운 조리사가 대신 처음 식사를 준비하면서 실수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믹서기 칼날에 플라스틱 보호 덮개가 있었는데 미처 보지 못하고 쌀 가지와 함께 갈아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수습 중인 거고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끼리 지금 아직 얘기가 안 나눠진 경우라서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요. 일단 정말 궁금하신 부분은 구청에 따라 문의 주세요. 이렇게 만든 가지죽을 먹고 병원에 이송된 아이는 1살부터 4살배기까지 모두 14명. 병원 7곳에서 각각 위세척과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인지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전의 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심정지를 일으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지병 하나 없던 가장이 갑자기 숨졌다며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구급차 한 대가 다급하게 달려오고 잠시 뒤 환자를 태워 돌아나갑니다. 지난 26일 오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40대 A씨가 응급 상황에 빠졌다는 신고가 소방본부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이곳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출동한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은 평소 지병 하나 없이 건강했던 가장이 숨졌다며 병원 측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벌어진 의료사고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의 의료 차트에는 검사에 들어가기 전 95%였던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84%까지 떨어진 거로 기록돼 있습니다. 약 같은 거 전혀 먹는 거 없었고 건강하게 직장생활 잘했고 건강하게 또 건강검진을 잘 살아갔는데 사실상으로 떨어지는 그 과정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한 부분도 문제라 생각하고요. 병원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면 내시경을 진행했다며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사 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기도 삽관을 했고 심정지가 오자 약물을 투여하고 심장 충격기도 시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처치했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수사 결과 의료 과실이 인정되면 그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부검 과정에 숨진 A씨 장에서 천공 같은 눈에 보이는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관련 의료 기록을 확인하고 참고인 조사 내용과 부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료 사고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스타벅스가 여름철 행사 제품으로 나눠준 가방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행사를 강행했다는 YTN의 단독 보도에 대해서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스타벅스는 이벤트 전에 검사 결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또 이벤트 기간에는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방을 계속 나눠준 걸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스타벅스가 여름철 한정판으로 내놓은 가방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걸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YTN 보도가 나간 뒤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성분 검사 결과 문제의 고객 증정용 가방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한 겁니다. 스타벅스는 이달 초 인터넷을 통해 가방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히드가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연구기관 3곳에 분석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개봉하지 않은 제품 외피와 내피에서 다량의 포르말데히드 수치가 검출됐는데 모두 내의류 안전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가방 외피에서 검출된 양은 더 느슨한 침구류 기준치도 넘어선 거로 나타났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의류나 침구류와 달리
가방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이 없어 검출된 포르말데히드 수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차 검증 등을 거치는 과정이 유해물질 검출 사실을 알고도 행사를 강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2달 전 포르말데히드 검출 결과서를 받아놓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YTN 보도에 대해서도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첨부 자료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가방을 수령한 고객에겐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새로 제작한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이 원치 않으면 대신 스타벅스 리워드 카드 3만 원을 적립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품질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모든 상품에 대해 국가안전 기준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서훈입니다. 10년지기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먹여 내기 골프로 5,500만 원을 뜯어낸 조직폭력배와 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도박판이나 다름없는 내기 골프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공을 들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남성 3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손을 휘휘 저으며 커피를 섞는 한 사람. 뚜껑을 닫은 뒤 커피를 운반구에 담습니다. 이들이 모인 건 지난 4월 8일 아침 전북에 있는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4명이 내기 골프를 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문제의 커피를 마신 건 당시 자리에 없었던 나머지 1명. 골프장에 들어섰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커피를 마시고 금세 이상 증세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아침 새벽 6시에 이제 커피를 마시고 첫 번째 홀하고 두 번째 홀은 정신을 다 잃었습니다. 어떻게 쳤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애초 한타에 30만 원짜리였던 판돈은 이후 200만 원까지 올라 피해자는 18홀 만에 총 5,500만 원을 뜯겼습니다. 평소 80타 중반을 치는 중급자였지만 이날 성적은 104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튿날에도 몸 상태가 이상했던 피해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 그 이유를 백방으로 찾아봤는데 그 답을 준 건 병원이 아닌 경찰서였습니다. 인근에 있는 병원을 방문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 경찰관서를 찾아와가지고 소변 검사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로라제팜이 커피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내기 골프판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반년 넘게 피해자와 친목 골프를 수차례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10년지기였던 50대 조직폭력배 등 2명을 구속하고 병원에서 로라제팜을 처방받아 범죄에 쓴 60대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내기가 과해지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번처럼 범죄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골프 마니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 관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이 업계 곳곳에 퍼진 불법 파견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지난 2011년. 이들은 제철소에서 크레인을 운전하거나 각종 코일, 도금 제품을 생산, 운반하는 업무를 하던 협력사 직원들이었습니다. 계약상으론 하청 노동자지만 포스코가 운영하는 제철소에 파견돼 2년 넘게 같은 일을 했으니 파견법상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게 노동자들의 요구였습니다. 2016년 다른 하청 노동자 44명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원고 50여 명을 전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3년 뒤 2심에선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크레인을 운전해 코일을 운반하는 업무는 전체 공정에 필수적이고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과 광범위하게 협업한 점을 토대로 이들이 실질적으로 포스코의 사업에 편입된 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첫 소송이 제기된 지 11년 만에 대법원은 포스코의 상고를 기각하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용관계가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봐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그 사이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해선 다툴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파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직접 고용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후에 이루어진 파견 근로자의 직접 고용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실효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자들은 11년 만에 승리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파견이 만연한 업계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기업편만 들 게 아니라 불법 파견으로 인한 대기업들의 임금 착취 구조의 고리를 끊어 이번 판결이 확정된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준하는 임금을 달라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속노조 역시 포스코 내부 불법 파견 관련 추가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73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1,000명이 감소했는데 이러한 총 인구 감소는 지난 1949년 집계 시작 이래 72년 만에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인구 자연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 귀국했던 내국인 인구가 다시 유출되고 외국인 인구도 줄어들면서 지난해 총 인구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인 인구가 지난 한 해 동안만 42만 명 급증하며 생산 연령 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1년 전보다 34만 4천 명이 줄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41만 9천 명 늘어나는 등 인구 6명 중 1명이 노인이 차지했습니다. 노인 부양에 따르는 부담은 점점 더 커져 생산 연령 인구 4.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내죠.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일부 증권사들이 허위 공매도 등을 했다가 줄줄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주식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를 하면서도 마치 일반 거래인 것처럼 속이거나 일정 가격 이하로 파는 걸 막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안 그래도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란 목소리가 커지는 와중에 증권사의 불법 거래 사실까지 알려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발표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과 검찰이 함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처벌 또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단속이나 어떤 감독이 미진했다는 그 지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좀 철저하게 해서 정부는 우선 공매도 관련 기획조사와 함께 주식을 실제 빌리지 않고 거래하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의혹은 검찰 증권범죄 합수단을 중심으로 빠르게 수사하고 범죄 수익과 숨긴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제도도 개선해 대량 공매도 투자자 감시를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도 확대합니다. 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내려 개인에게 공매도 기회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양방향의 투자가 다 필요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접근하기가 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하지만 공매도에 뿔난 개인 투자자를 달래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은닉 재산을 찾아서 하여튼 회수하고 그게 다 사고가 터진 다음에 사후 약방문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하는 척 선심을 쓰는 척 하는데 개악이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공매도 일시 중단과 재개를 시장 지수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상 해외 송금 사례에서 불법성을 확인했다며 검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상 해외 송금 사건에서 서류 조작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여러 불법 요소가 강하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모든 은행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며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스타항공이 면허를 바꾸는 과정에서 허위 회계 자료를 제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상황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본 건데요.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만큼 이스타항공의 운항 재개에는 먹구름이 끼게 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이달 초 특별조사에 착수한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제출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우선 지난해 12월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 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신청하면서 냈던 회계자료 항목별 작성 기준일이 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자본 총계는 2021년 11월 기준인데 결손금만 2020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이 자료만 보면 자본 잠식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5월 공개된 2021년 12월 기준 감사보고서에는 자본 총계 마이너스 402억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항목별 작성 기준일이 다르다는 점을 표기하거나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숨기려고 일부러 허위 자료를 냈다는 겁니다. 또 이스타항공이 회계 시스템 폐쇄로 2020년 5월 기준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명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2021년 2월 기준으로 작성했던 자료가 존재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자료 제출에 관여한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항공운송사업 면허 업무 방해에 해당되므로 수사 의뢰하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합니다.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부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정부 서울청사를 찾아 운항 재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향후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영업활동 재개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개시가 늦어질 경우 항공기 도입 등 모든 절차에 차질이 불가피해서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자본 잠식 여부가 항공 면허 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거부했던 안철수 의원 추천 국민의당 목 최고위원 2명의 선임 절차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와 상임 전국위원회 개최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이 예비경선 통과 후 처음으로 당내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의원은 오늘 오전 민주당 정치교체 추진위가 주최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개혁 방안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오늘 2차 전체 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민생 법안을 의결합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6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유류세 관련 합의사항 등을 오늘 처리한 뒤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국회 민생특위는 오는 10월까지 활동하면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등 경제 현안 관련 법안을 심사해 여야 합의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일선 파출소를 방문해서 휴가철 국민 안전과 치안 상황을 사전 점검합니다. 파출소 방문 일정이 추가되면서 연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던 교육부 업무 보고도 예정대로 오늘 오후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들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번거로웠던 입국 세관 신고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8월부터는 모바일로 여권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여권 번호와 입출국 날짜, 또 항공편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해외 여행 뒤 여권 번호와 항공편, 입출국 날짜를 매번 종이에 손글씨로 적어내야 해 번거로웠던 입국 세관 신고서. 다음 주부터 종이 대신 모바일을 통해 신고가 한층 손쉬워집니다. 관세청 여행자 세관 신고 앱을 내려받거나 QR코드로 입국 세관 신고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권 촬영 한 번으로 여권 번호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 입국 때부터는 항공 편명은 물론 방문국과 여행기간, 신고 일자 등은 아예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바일 세관 신고를 위한 전용 통로가 인천공항 2터미널과 김포공항에 갖춰진 상태에서 승무원들을 상대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네, 종이로 쓰는 것보다 더 미리 표시가 돼 있으니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종이 낭비도 안 되니까 환경에도 좋은 것 같아서 손님들도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관세청도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할 때 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인력 부담과 감염 위험을 덜고 기재 내용의 정확도까지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관 측면에서는 종이 신고서를 썼을 경우에는 인적사항하고 신고 내역을 일일이 대줘야 되는데 그러한 번거로움이 없어져서 일단 편리한 점이 있고요. 성실히 세관 신고를 해온 내국인 여행자에겐 물품 검사를 생략하고 최저 세액을 계산해 온라인으로 알려준 뒤 추후 내게하는 기능도 올해 안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모바일 세관 신고 시스템을 5개월 동안 시범 적용해본 뒤에 효과가 검증되면 인천공항 1터미널로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3개 시중은행 영업정 창구와 4개 은행 스마트폰 뱅킹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창구 거래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등 13개 은행이고 뱅킹 앱으로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은행은 신한, 우리,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4곳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 확인을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은행 외 다른 금융사를 대상으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3일 발사 예정이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일정이 이틀 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사를 담당하는 미국 스페이스X사가 추가 점검 작업이 필요하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대정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출발한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 도착한 다누리는 시스템 점검과 연료 충전 등 모든 발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다누리는 미 우주군 기지 내 조립 시험동에서 발사대 이동을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다누리는 다음 달 3일 오전 8시 24분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발사 용역업체인 스페이스X는 다누리 발사를 앞두고 팰컨 9 발사체에 대한 비행 전 검사 계획에 따른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발사 일정을 연기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습니다. 팰컨 9 발사체는 다누리만 단독으로 실어 발사할 예정이었으며 발사체 1단은 이번이 6번째 재사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스페이스X가 계속 같은 발사체와 발사 과정, 준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재사용 과정에서 추가 점검 요인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팰컨 9 1단을 6번째 사용하는 재사용 발사체이기 때문에 이 재사용 발사체를 다시 세척하고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현재 스페이스X는 다음 달 5일 오전 8시 8분경으로 발사 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누리는 발사 후 약 4개월 반 동안 비행해 12월 달 궤도에 안착하고 내년부터 1년간 달 상공 100km를 돌면서 과학 임무를 수행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4도로 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35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덧발라 주셔야겠습니다. 또 나오실 때 가방 속에는 작은 우산 하나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4도, 부산은 25.3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 광주도 35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제5호 태풍 송다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주말 사이에 제주도 남쪽 바다를 지나겠고요. 월요일에는 상하이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내일부터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